그 다음에 이제 B로 갈립니다. EC. 전기 전도도. 우리 휴대폰 보면 보통 5V죠.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는 12V. 우리 가정용은 220V. 쉽게 비유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12V 배터리 손으로 만졌을 경우 사람이 죽을까요? 뭐 안 죽을까요? 물론 일부러 만지시라는 건 아닙니다. 220V는 사람이 만지면 죽습니다. 이거는 100%. 12V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충격이 올 수도 있겠지만 5V는 전기 만져도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비료도 식물도 필요로 하는 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세게 하면 세게 비료를 주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료 종류마다 질소, 인산, 칼리, 칼슘, 고토 어떠한 생리작용을 하는지 어떤 성분이 결핍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가리가 과량이 있을 때는 과잉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도 여기 유황입니다. 규산 쭉 보시면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필수 원소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쉽게 고농도의 퇴비를 과량으로 줬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다 나가고 크지도 못하고 위축이 되고 이런 증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재배를 해봤습니다. 양파인데 이거 순수 물만 한 겁니다. 물. 양파를 물만 깨끗한 물만 가끔 갈아주다 보니까 초치환경이 이렇지만 뿌리 보세요. 뿌리. 물만 있어도 이 양파 구에 있는 비료 성분을 먹고 있어서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발달을 하고 결국은 농도가 비료 농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적정치. EC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건 말씀드린 거니까 유기물에 따라서 EC를 8, 9까지 올려도 농사를 잘 칠 수 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비료 성분 중에 가리 하나만 부족해도 부족한 게 의해서 생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균형적인 시비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전기 전도도는 비료와 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농도일 때는 뿌리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탈수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필수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산입니다. 규산은 보시면은 SI가 없습니다. SiO2 없죠? 이게 16종인데 규산은 필수 원소는 아닙니다.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쓰냐면 벼에서 씁니다. 벼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쉽게 갑옷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벼에 쓸 때는 어떤 효과를 때문에 쓰시는 거죠? 벼에 규산을 시용을 하면은 300평당 보통 그 150ppm이 필요하거든요. 150ppm 토양 성분 중에. 근데 만약 이게 부족하면 수량의 감수 요인이 된다. 감수 요인. 쉽게 규산만 적정량 해도 수량은 벼의 수량은 10%가 올릴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은 몰라도 규산은 벼에는 꼭 필요하다. 도열병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도복에도 강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분별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수 재배하신 분들은 특히 당도를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당도 뭐 수박도 있고 뭐 있지만은 당도와 맛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비료가 부족하면 안 될까요? 쉽습니다. 이 화살표를 반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생리작용,
따라가시면 인산, 가리, 망간, 황, 아연. 이게 부족하면 당도와 맛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마늘이든 양파든 어떤 저장성이 필요하다.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저장성도 좋아지게 하고 저항성도 높이려면 어떤 비료가 부족하면 안 될까요? 쉽습니다. 똑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생리작용, 인산, 가리, 망간, 황아연 똑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세포 벽이 과정을 이런 기능을 하는 원소를 따라가면 뭐냐면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저장성도 떨어지고 저항성도 떨어진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비대를 하고 싶다. 비대. 과수를 크게 만들고 싶다. 고추나 딸기나 토마토를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성분이 부족하면 비대가 덜 될까요? 쉽습니다. 아주. 기능은 원형질의 기능을 하는 질소. 근데 질소가 부족해서 보통은 비대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질소 말고 뭐 어떤 중요한 성분이 있냐면 따라가시면 황입니다. 황은 이렇게 비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황은. 그 다음 뭐 착과와 입수, 착색 이런 효과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역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생장과 발근에는 질소가 꼭 필요하다. 플러스 원형질에는 여기도 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16종, 17종의 그 비료 양분을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셀레늄. 사람도 보면은 셀레늄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데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셀레늄이 들은 우유가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대신 요거는 농도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 미량 원소인데 이게 고농도일 때는 사람한테 또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발암. 저농도일 때는 항암물질, 항암 기능을 하는 원소다. 이런 기능을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 엽록체인데 엽록체의 성분은 철과 황과 구리입니다. 이 성분은. 그렇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엽록체를 이런 비료 성분을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질소도 있고 뭐 있지만은 요거는 이대로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비료 중에서도 서로 길항, 서로 싸우는 비료가 있는가 하면 서로 두 가지를 붙여놓으면 서로 도움을 주는 비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인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논이 아니고 밭 같은 경우는 인산이 적정량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토양 검사한 거를 보면은 인산이 밭에서 부족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이 이렇게 많은데 작물은 그대로 잘 되더라.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가면 규산입니다. 규산. 인산이 많다고 인산이 많으면은 규산 흡수가 덜 되는데 이거는 논에 벼를 심었을 때 관련되는 거고 밭작물에는 여러분들 규산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안 내시죠. 그래서 인산이 이렇게 많아도 규산 밭에 내질 않기 때문에 큰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 현상이 안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인산이 많아도 아연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는데 아연도 다량 원소가 아니라 미량 원소입니다. 미량. 조금만 있어도 작물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 질소. 질소는 여기서는 질소와 가리는 약간 기량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아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요 하나하나까지 아시려면 이제 머리도 아프시니까 그냥 대략 이런 게 있구나. 비료 중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게 있고 싸우는 게 있구나. 그런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물마다 그 EC 농도가 버틸 수 있는 농도가 다 다릅니다. 딸기는 EC 농도가 수치가 언제일 때 적당하다겠죠? 여러분들 육묘 때는 뭐 0.5 컸을 때는 최대한 1.5까지 나오죠. 보시면은 딸기가 염류 농도에 제일 약합니다. 예를 들어 EC가 4일 때 100% 죽는다고 나왔습니다. 가장 EC 농도가 높은데 잘 견디는 것은 여기 나오는 시금치입니다. 15일 때 100% 죽는다고 했으니 단순 비교를 하면은 그만큼 극명하게 딸기는 비료 농도가 높으면 수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에 딸기는 물만 줘도 잘 큰다는 말이 있었죠. 물만 줘도. 그리고 또 하나 EC에 약한 게 상추입니다. 상추도 적당한 게 한 2.1 3.2일 때는 25%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이 EC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허용치가. 다음으로 필수 양분과 결핍 증상. 질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문 형상인데 어떤 때 이런 결핍 증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육묘하실 때 트레이가 됐던 이런 데다 상토 놓고 이제 육묘 파종을 하고 키우시다 보면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하엽이 좀 노랗게 될 겁니다. 떡잎 같은데. 그럴 때 부족하면은 하엽부터 부족하면 질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질소 비료, 요소나 제4종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인산은 뭐 이렇게 써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산은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생육 중에는 주라고 안 되었을 겁니다. 주라고. 비료 포대를 보시면은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밑거름. 혹시 이거 왜 전량 밑거름으로 쓰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민해서 찾아봤어요. 그 원인은 다른 비료와 다르게 인산은 토양에는 뭐 유기물도 있고 뭐 기타 있겠죠. 어쨌든 인산은 토양하고 붙는 성질이 다른 비료에 비해서 가장 힘이 좋다고 그래요. 붙는 성질이. 쉽게 말씀드리면 본드처럼 한번 인산은 토양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진대요. 잘 안 떨어지면 식물이 필요를 할 때 먹을 수가 없겠죠. 뿌리에서. 그래서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륨 아까 말씀드렸죠. 칼륨이 하엽에서 부족할 경우 잎 가장자리가 탄다는 말은 황화현상, 노랗게도 되지만 잎 끝이 타는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황인데 황의 중요성이 대두가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대두된 게 마늘, 뭐 유황마늘 하면서 마늘하고 양파 그쪽에 황 비료 들은 걸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 칼슘은 아까 세포벽 말씀드렸죠. 세포벽.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칼슘이 부족하면 어린 식물이나 잎보다는 열매 쪽에 그런 기형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마그네슘. 아까 말씀드렸죠. 광합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식물의 잎은 짙은 녹색이 아니라 연두색을 띠면서 식물의 호흡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광합성 효율도 떨어지고, 대표적인 결핍 증상은 잎맥 사이에 보이는 황화, 옅은 연두색으로 변하는 거죠. 연두색. 그래서 마그네슘의 이동성이 약해서 나이든 잎부터 나타납니다. 나이든 잎은 어느 잎이죠? 하엽입니다. 하엽. 여기부터 나타납니다. 아래쪽부터. 그래서 양분은 많거나 적지 않게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체구가 아주 좋으신 분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마른 분이 건강할까요? 둘 다 아니죠. 너무 살이 쪘고 너무 말랐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류 직접. 노지에서는 비가 오면 비료를 토양에 주더라도 자연적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옆으로 흘러가서 비료가 염류 직접이 덜 되는데, 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형태죠. 위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료를 주면 비료는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식물을 심어 놓으면은 식물에서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먹으려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올리는 힘. 그러다 보면 비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비료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우스 토양에 이 이씨를 재보면 겉표면과 중간과 속이 이씨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우스 토양 같은 경우 이씨 농도를 정확하게 재려면 맨 위에는 예를 들어 한 3.5다. 그럼 중간은 한 3.0, 밑에는 한 2.5.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시려면 겉과 중간과 속을 같이 걷어서 혼합을 해서 그래야 평균치가 나옵니다. 평균치가. 그렇게 검사 흙을 뜨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토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짙은 녹색이 있고 하얗게 염기가 올라왔죠. 염. 이것의 주요 성분은 질산 칼슘과 질산 칼륨입니다. 질산, 질소죠. 질소를 주면 암모니아태와 질산태로 변하는데, 가리와 CA와 N, 질소가 이렇게 집적이 돼서 이씨 농도를 여기를 재보면 분명히 속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주변 줄기에 이런 비료 농도가 높은 게 계속 있다 보면 요 조직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면 어떻게 되죠? 병도 걸리고, 이 겉 줄기가 물러지면 작물도 구부러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균형 시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균형, 정량, 필요한 만큼만. 염류 직접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염류를 직접시키는 가장 큰 비료의 종류는 뭘까요? 비료 중에서도 뭐 비료가 많죠. 종류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석회비료는 그렇게 염류를 높이는데 작용을 별로 안 합니다. 지수가 한 10도 안 되겠죠. 한 5. 인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유한이나 요소는 거의 60% 역할을 합니다. 지수가 높이는데. 가장 크게 염류를 집착시키는 비료는 바로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는 언제들 쓰시죠? 벼에 쓰시죠. 벼에. 그나마 염화가리가 높아도 벼에 쓰시기 때문에 논에 물을 담아놓기 때문에 염류가 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우스 재배하실 때는 염화가리 쓰시면 이씨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물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해. 그래서 이럴 때는 하우스에는 하실 때는 염화가리가 아니고 황산가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산성이라
이 자체가 산성을 띠는 거라 시슬하우스 토양이 산성일 때는 더욱더 산성을 악화시켜서 안 좋고 중성이나 알칼리성 토양일 때는 이 비료를 쓰시면 pH를 서서히 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염류 농도가 높으면 작물을 시드는데 이렇게 소금을 배추에 절이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와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서 배추 속에 물이 빠져나오는 게 바로 염류 농도가 높아서 시드는 겁니다. 시들어. 질소를 많이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볼게요. 이 포장에는 질소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0kg. 질소를 안 줬다는 것은 기존의 토양에 질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성분을 검사하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배추 어떻게 생육이 괜찮죠? 그러나 질소를 극단적으로 많이 주었을 때 작물이 어떻죠? 여기는 잎이 제대로 어느 정도 펴졌는데 잎이 안쪽으로 다 오므라들었습니다. 잎이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몰립니다. 이거는 이씨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겁니다. 질소 잎 가장자리를 말리는 게 이런 질소를 농도가 높으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또한 이건 보시면은 검정색입니다. 비닐이 점적 테이프 요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됐는데 이 딸기 런너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나왔죠? 아무리 겨울이라도 하우스는 문을 닫아 놓으면 하우스 내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이 표면에 몇 도나 올라갈까요? 20도 30도 충분히 올라가죠. 바로 이렇게 런너 같으면 식물이 화상을 입어서 화상입니다. 화상. 염류 직접 토양에 개량하는 방법은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느냐? 물론 하우스에서는 담수, 예를 들어 7월 달에 작물이 휴작 기를 때 물을 담수시켜서 아래층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작물을 심는다. 자연작물. 뭐가 좋죠? 옥수수. 옥수수가 다비성이라고 그랬죠? 다비성.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휴작기에 옥수수를 심고 비료를 하나도 안 줬다고 해도 옥수수가 다 먹었는데 나중에 이 옥수수를 또 하우스에 로타리를 치면 어떨까요? 또 비료를 또 주는 셈이죠. 또 줘. 물론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이씨가 높은 토양에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는 이거를 다른 데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로. 옥수수 먹은 비료를 또 주는 셈이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우스는 이렇게 비닐을 다 걷어서 벼를 심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비료 중에서도 매년 줘야 될 필요성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다량원소, 질소, 인산, 가리죠. 또 하나 2년에서 3년에 한 번만 줘도 되는 비료는 뭐냐? 칼슘. 여러분들 토양계량제 석회고투거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건 정부에서 3년에 1주기로 계속 드리죠. 3년에 1주기.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황 이런 거는 2, 3년에 한 번씩 줘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봤더니 미량요소 복합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붕소 0.00 500ml에 0.005%면 몇 cc일까요? 계산하기도 그렇죠. 수용성 몰리브덴 0.005 500cc에 0.005%는 얼마큼일까요? 다른 거 들었다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비소, 중금속 필요 없는 물질이 많죠.
카드뮴. 왜 이런 거를 비싸게 줘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할 때 있죠. 진짜 붕소가 부족하고 몰리브덴이 부족할 때는 연면시비 하면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성분이 어디에 들었다겠죠 여러분? 퇴비에 이런 물질들이 보통은 들어있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한두 번 쓰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계속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소, 요소와 유한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요소는 질소지만 여기는 물론 질소 성분도 있지만 황산 암모늄이죠. 암모늄. 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장에 보면은 나오죠. 이 하엽의 가장자리가 다 탔죠. 안쪽으로 오그라들었고, 아까 잎이 앞쪽으로 오그라드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씨가 높을 때, 이씨 농도가 높은 걸 줬을 때. 요소는 정량을 시비하면, 이렇게 시용하면, 연면 시비하면 부작용이 안 나는데, 유화는 부작용이 잘 납니다. 그 원인은 뭐냐? 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을 쓰실 때는 이런 작물에, 원예 작물에는 유한보다는 요소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요소는 예를 들어 20cc에 물 20리터에 뭐 20cc든 40cc 500배나 뭐 1000배 섞으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피해가. 그렇기 때문에 원예에는 요소를 쓰시라. 여기 보실까요? 주의사항. 연면 시비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낮을 때 시비하십시오. 왜 이럴까요? 아침이나 저녁. 이 강의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잎의 기공이 열릴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닫힙니다. 기공이. 그래서 연면 시비는 아침이나 저녁에 하라고 했는데, 온도가 높을 때는 또 이렇게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과 온도를 잘 보시고, 또 하나 농약이나 다른 비료는 혼용이 가능하나 요소는 칼슘과는 혼용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칼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소는 흡수가 가능하지만 칼슘은 연면 시비 해봐야 흡수율이 5%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5%. 혼용하지 말라는 것은 혼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혼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연면 시비 할 때의 환경 조건은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 오랜 가뭄이나 예를 들어 오랫동안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발달을 못하고 흡수를 못할 때, 그럴 때는 연면 시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조할 때. 일단은 뿌리에서 못 먹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토양이 건조하고 너무 말랐을 때는 관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 연면 시비는 언제 하느냐 말씀드렸죠.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가 좋은데 온도는 22도에서 25도, 그렇게 덥지 않은 온도에서. 왜? 27도 이상에는 기공이 닫힙니다. 닫혀. 식물도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은 증산을 억제하려고 얘네들이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을 닫아.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식물도 본능에 의해서 기공을 닫습니다. 이제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 농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요소는 찌꺼기가 없다고 그랬죠. 농도는 식물이 어릴 때는 0.2%, 식물이 다 컸을 때는 0.5%까지 희석을 해도 장애가 없는데, 예를 들어 0.2%는 물 20리터에 40g입니다. 0.5%는 100g 물. 말씀드렸죠? 요소는 중성입니다. 화학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요소와 농약은 희석해도
장애가 없습니다. 물론 농도를 지켰을 때 얘기입니다. 온도도 뜨거울 때 주시면 안 되고 정상적일 때 이렇게 섞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다고 농약닭으로 요소 따라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도 없죠. 2번 주려면 시간이 2배 들어가고 노동력 2배 들어가고 장애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요 이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씨 DS4 메타 나오는데 2 내외입니다. 2 내외. 2라는 건 기준은 작물을 심기 전에 2 이하여야만 작물에 맞게 퇴비나 여러분들이 화학비를 내실 수가 있지. 예를 들어 2를 초과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퇴비나 비료를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작물을 심기 전에 2라고 치면 퇴비나 화학비를 냈을 때는 분명히 2를 초과할 겁니다. 3이 됐든 4가 됐든. 그러면 또 5가 됐든 그 이상 넘어가면 또 작물에 시들죠. 그래서 균형 시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토양 유기물과의 관계 이씨 말씀드렸죠. 이씨가 토마토 말씀드렸죠. 이씨가 8, 10이어도 농사를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기물이 퇴비를 적정치보다 초과해서 낸다 해도 이씨는 높습니다. 유기물을 재면은 측정을 하면. 그렇지만 삼투압이 낮습니다. 삼투압이 낮아서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낮으니까 여기서 유기물에서 용출이 안 되는 거니까 용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얘가 갖고 있어요. 유기물질은 주로 이런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은 무슨 뜻이죠? 뭐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같이 존재한다. 합쳐진 게 있다. 그래서 헬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씨가 높아도 실제 삼투압은 낮아서 작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의 흡수는 어떻게 하느냐? 요소와 유한이 있습니다. 암모니아태와 질산태와 암모니아태로 변환해서 뿌리로 흡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그랬죠? 단백질의 성분이 뭐라 그랬죠? 질소와 황입니다. 여기 나오죠? 질소와 황. 질소. 단백질로 아미노산 형태로 이제 작물에서 흡수하는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내시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필수 양분의 흡수 형태와 주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벽, 칼슘, 황은 단백질, 아미노산, 엽록소는 마그네슘 다 나오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비료 역할 칼슘 나오죠. 세포벽, 세포의 신장과 분열, 생장점 보시면 칼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배꼽 썩은 것처럼 초기에는 연한 갈색을 띠다가 나중에 이런 증상이 나오죠.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칼슘이 부족하면 양분이 가다 끝까지 채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작물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칼슘의 결핍과 탄저병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어떤 증상이죠? 흔히 고추 어깨라고 표현하죠. 끝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뭘까요? 요거는 원형으로 윤문, 나무, 나이테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모양. 이거는 불규칙적입니다. 쉽게 칼슘 결핍은 요거고 탄저병은 요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탄저병 약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칼슘 결핍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겁니다. 노랗게. 보이시죠? 칼슘 결핍. 굴파리 피해네요. 칼슘 결핍. 칼슘 결핍. 또 하나 칼슘 결핍의 증상은 이렇게 고추 과 끝이 이렇게 되고 딸기에 있어서 이렇게 잎이 타는 증상이 있는데, 아까 가리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온다겠죠?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탑니다. 증상이 달라요. 이건 칼슘의 결핍이고, 아까 배추도 그렇지만 새로 나오는 잎이 이렇게 제대로 조직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추 속 썩은 병 같은 것도 걸리는 거죠. 칼슘. 칼슘과 여러분들 주실 때는 붕소도 같이 주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칼슘과 붕소. 칼슘 결핍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칼슘은 큰 잎과 같이 증산작용이 활발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 결핍하냐? 토양에 물이 부족하면, 가물면 나온다는 얘기죠. 흡수를 못합니다. 또 하나 과습. 토양에 과습돼도, 과습되면 어떻죠? 식물에서 잎에서 증산을 못합니다. 증산. 식물 잎에서 날아가지를 못해요. 증산이 억제되면 또 칼슘이 결핍이 돼요. 왜 억제가 되느냐? 과습되면 뿌리가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면 땅속에 공기가 최소 20에서 25% 있어야 되는데, 뿌리에서 끌어올리질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칼슘이 결핍 증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날이 뜨거운 고온기에는 근모가 사멸해 칼슘 흡수를 저해한다고 했는데, 근모가 뭐죠? 뿌리털이죠. 뿌리털. 굵은 뿌리 말고 굵은 뿌리 옆에 뿌리털. 이게 고온기가 되면, 토양 온도가 올라가면 이 뿌리털이 상해서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대책은 뭐냐? 쉽게 3년에 한 번씩 석회비료를 내시는 거죠. 가물을 때, 마늘 5월달에 가물을 때, 4월달에 가물을 때 물만 주셔도 됩니다. 물 대신 석회비료를 냈을 경우, 그 다음 질소제비료 과용을 금지하고 축분을 과다 수용하면 뭐가 올라온다겠죠? pH가 올라간다겠죠? 근데 축분을 많이 낸 토양에 pH가 6.5였는데 어떤 토양은 pH가 6.5인데 석회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부족한데 실제로 축분 때문에 pH가 6.5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가려서.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토양 검사를 하시고,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 농업교실들도 검사해서 그거에 맞게 균형적으로 비료를 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아까 광합성에 있어서 필수 원소라고 그랬죠? 이 연맥 이렇게 다 연두색으로 많이 변했죠? 요 부분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요거는 가리 결핍이죠. 가리. 마그네슘 부족하여 심해지면 요런 증상.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멜론도. 다음으로 생리장애 증상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무당벌레 아시죠? 무당벌레가 익충일까요? 해충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익충이라고 알고 계시죠? 익충. 작물 주변에 진딧물이 있으면 진딧물을 요 무당벌레가 잡아먹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해충의 역할을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벌레가. 언제냐? 고추를 심고 한 6월 상순경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무당벌레가 고추 여기 새순이 나오면 그거를 딱딱 끊어 놓더라고요. 끊어놔. 먹지도 않고 끊어 놓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제가 봐서 무당벌레도 익충이지만 때로는 해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비료의 양분은 토양 온도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진다겠죠. pH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EC 농도에 따라서도 양분 흡수율이 달라지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질소는 예를 들어 토양 온도가 9도가 돼도 잘 흡수가 됩니다.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산은 16도 이상일 때, 최소 16도 이상이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온을 올려야 되는 게 관건인데요. 나머지는 13도 14도 나오죠. 쉽게 인산이 흡수율이 100%가 되려면 21도가 돼야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20도 이상일 때. 예를 들어 인산이 지온이 15도만 돼도 인산 흡수율은 반으로 떨어집니다. 반으로. 인산 흡수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비료를 계속 주면 어떨까요? 인산이 이미 초과가 됐는데 인산을 계속 주면 어떻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량이 서로 충돌해서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증상은 잎 색깔이 자줏비료로 변한다. 자줏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색깔 다 가을에 보면 풀들을 보면 이렇게 자줏빛으로 변하죠. 이건 다 인산이 토양 속에 충분히 하더라도 지온이 낮다 보니까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흡수를 못해. 이게 증상은 하나더라도 이렇게 인산 결핍이 있지만 잎에서는 부족하지만 토양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지온은 예를 들어 10도로 놔두고 계속 인산질 비료를 주면 어떨까요? 흡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런 온도에 따른 흡수율이 달라지는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잎들깨인데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지신 것 같아요. 잎들깨. 이따 안 좋은 사진이 나올 텐데요. 보니까 안 좋은 증상이 원인을 봤더니 배수는 불량하고 과습이고 쭉 미량이 흡수가 안 되고 파괴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온성 병원 슈도모나스라는 병원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볏짚 시용. 볏짚만 시용해도 탄산가스도 나오고 지온을 올리는데 아주 비용도 덜 들어가고 토양의 물리성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 토양 속에 공기층이 생겨서 뿌리 활력도 증진되고 야간 온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달팽이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죠? 과습일 때. 그래서 민달팽이가 많다는 것은 과습하다는 거니까 토양을 약간 건조하게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시는 것도 이런 민달팽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과 양분이 많으면 뿌리의 부패가 심해집니다. 보시면 뿌리의 부패 정도인데 EC가 2일 때는 뿌리의 부패가 거의 없죠. 1 이하죠. 극단적으로 보시면 9일 때는 뿌리의 부패가 거의 3, 4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는 하얀 뿌리지만 굵은 뿌리지만 여기는 잔뿌리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런 작물 보시면 물로 씻었는데도 잔뿌리가 별로 없죠. 이 굵은 뿌리만 있고. 결론은 EC가 이렇게 높을 때는
굵은 뿌리는 버티지만 이런 잔뿌리가 먼저 죽는다는 거죠. 잔뿌리. 잔뿌리를 뭐라고 그랬죠? 근무, 뿌리털. 이 가는 뿌리털. 여기서 아까 꽂는 분화에 결정적인 영향은 뭐 칼슘이나 그런 걸 흡수한다겠죠. 굵은 뿌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물이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뿌리 상태만 봐도 잔뿌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작물이 잘 된다 안 한다 그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요. 물과 양분이 많으면 갈변이 된다. 식물 보시면 생육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있죠. 문제가 있는 거고 보시면은 물관, 채관 있지만 이게 이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오면 안 됩니다. 흰색을 떼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갈색을 띠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세균이 됐던 뿌리가 상하다 보니까 병균도 들어가고 뿌리털이 상하다 보면 이 뿌리털을 통해서 또 병균도 세균이나 기타 병원균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료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양분이 너무 많으면 병이 발생을 잘합니다. 병만 발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해충도 뻣뻣한 잎보다는 연한 잎을 좋아하죠. 먹기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염류 농도가 높을 때는 병 발생도 이렇게 많아집니다. 특히 벼에 있어서는 도열병이 또 많이 발생을 하죠. 질소가 너무 많으면 적정치보다. 이거는 이제 뭐 생리장의 낙화와 낙과거든요. 꽃이 이러다가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낙화가 되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떤 병의 증상이 아니고 원인은 너무 뜨겁거나 저온에 조우 이런 환경에 처해 있거나 동화 양분이 부족한 경우. 보시면은 잎이 비정상입니다. 쭉 펴질 못하고 위축이 돼 있죠. 축엽. 결국은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뜨거운 조건에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또 이렇게 흑자색과 이런 건 주로 저온에서 발생을 많이 하죠. 인산결핍이죠. 또 인산결핍 증상이죠. 이 색깔이 저온과 마주치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 인산. 또 고추에서 칼슘이 결핍되면 인맥이 갈변합니다. 인맥 이렇게 맥이. 여기도 보시면 이런 증상은 거의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증상은 칼슘이 결핍되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 쉽게 칼슘은 뼈대죠. 뼈대 형성이 안 되면 이렇게 양분이 이동을 못하면 이런 색깔을 띠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떤가요? 다 많이 갈라졌어요. 오이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에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나이를. 저온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나이는 먹고 다 갈라지죠. 이런 것 때문에 약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을 보셔야 돼요. 환경. 저온, 너무 오랫동안 저온인지 온도와 습도나 기타. 아까 이제 337 박수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콩, 노린재. 노린재가 어떤 병을 일으키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축입니다. 톱다리 개미알 어린 노린재 다 노린재죠. 여러분들 콩 재배했을 때 노린재가 언제 하시나요? 한낮 뜨거울 땐 안 하시죠? 언제 하느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왜? 여러분들 노린재학 하시다 보면 한낮에 하시다 보면 노린재가 날아다니죠?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그러면 콩밭에 농약을 할 때, 약제 방제를 할 때
예를 들어 이 가까운 데 주면 멀리 있는 것도 도망가거든요. 그럼 이 노린재라는 놈이 약재를 맞아야 죽는데 이미 날아가 버리면 방제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마르기 전에 노린재에 이슬이 이렇게 있으면 잘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무거워서. 대신에 이때는 농약의 농도를 거기 써 있는 거 보시고 농도를 뭐 10%든 20%든 조금 진하게 정량을 타지 마시고 조금 이슬 때문에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치시면은 방제 효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재는 언제 예약을 하시죠? 이렇게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에 최소한 2-3번은 하시면은 노린재 피해를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언제냐? 7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노린재 약을 사실 때는 큰 병을 하나를 사실 게 아니고 조그만 병을 한 2-3개를 한 3개를 사세요. 그래서 약재를 사실 때는 3종의 약재를 따로따로 구입하셔가지고 살충제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4A, 1B, 3A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약재로 작용 기작이 다른 걸로 거기다가 매직을 써달라고 하세요. 1, 2, 3을 쓰든 A, B, C를 쓰든. 그래서 1은 처음에 하고 두 번째는 2라는 약재, 세 번째는 3이라는 약재 헷갈리지 않게. 그래야 혹시라도 살아남은 노린재를 나중에 첫 번째 1이라는 약재를 처리했을 때 노린재가 살아남은 놈이 있다면 이 약을 또 치면은 내성이 생겨서 방제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약을 쳐도 안 죽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분, 작용 기작이 다른 두 번째 약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처리하시고. 그래서 살충제의 처리 공식은 기본적으로 3번은 하시되 이 7일 간격으로 하셔라. 7일. 대신에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하우스 같은 작물에서 응애를 방지하실 때는 요대로 하면 응애를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 수확하기 전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수확 전에 앞으로 수확 한 20일 있다 할 거다. 그럴 때는 7일 간격이 아니고 뭐 4일이 됐든 5일 간격으로 대신에 농약의 농도는 적정하게 농도를 정량을 타서 적정하게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이런 뭐 응애나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지력 증진, 땅심이라고 많이 표시하죠. 땅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토양 산도를 석회를 산도를 교정을 하자. pH 5일 때는 뭐 6이나 6.5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작물을 심기 전에. 그 다음 두 번째, 는 유기물을 시용하는 겁니다. 유기물은 뭐라고 했죠? 퇴비입니다. 유박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유기물만 내지 마시고 미생물을 EM을 꼭 퇴비 위에 뿌리시고 로타리를 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한 토양의 수분은 20에서 30%. 너무 건조해도 안 되지만 너무 토양 수분이 많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양분이 많으면은 작물은 시든다. 뿌리 상태는 안 좋다. 마지막으로 적정량의 비료 이 씨를 잘 맞추자. 이렇게 하면서 제 강의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농업을 실천을 해주시고 돈 버는 농업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농업, 돈이 되는 농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